비가 미친 듯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골목 가로등은 빗물에 번져 흐릿하게 떨렸습니다. 나연은 축축한 편의점 유니폼 위에 얇은 점퍼만 걸치고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어요. 가방 안에는 계산 실수로 깎인 시급 생각이 무겁게 들어 있었습니다. 다리를 건너려는 순간 아래쪽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난간 사이로 내려다보니 빗물 고인 바닥에 누워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산도 없이 쓰러진 몸이 빗물에 그대로 젖어 있었습니다. 나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발은 이미 계단 쪽으로 달려 내려가고 있었어요. 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노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희미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나연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한 따뜻함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나연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버티세요. 병원 가야 돼요. 노인은 실눈을 뜨고 나연을 바라보려 했지만 곧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나연은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주소를 설명하는 동안에도 노인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오기 전 나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손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지? 노인의 손가락에는 오래된 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금빛은 빛을 잃었지만 작은 보석들이 정교하게 박혀 있는 특이한 디자인이었어요.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조대원들이 노인을 옮겼습니다. 구급대원이 재촉하듯 말했습니다. 학생, 보호자세요? 같이 타시죠. 나연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다 본 건데요. 그래도 따라가도 되나요? 구급대원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학생이 신고했으니까 간단한 설명만 해주면 됩니다. 나연은 젖은 운동화를 끌며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노인의 손을 다시 꼭 잡았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빗소리는 조금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나연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과 함께 이 손을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학교 수업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나연은 복도 창가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병원 번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간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노인분 도와주신 학생 맞죠? 환자분이 의식을 찾으셔서요. 꼭 좀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나연의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그날 젖은 손의 감촉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창가 쪽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와 희미하게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나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기억하시나요? 그날 다리 아래에서 윤정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눈가에 낯선 떨림이 번졌습니다. 윤정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 따뜻한 손 그게 당신이었군요. 나연은 쑥스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윤정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표정이었습니다. 윤정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죠? 나연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김나연입니다. 이름을 듣는 순간 윤정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윤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김나연 김. 나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한 데 있으세요? 간호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하고는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병실이 조용해졌을 때 윤정이는 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길은 약했지만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윤정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학생 아니, 나연 씨. 고맙습니다. 날 살려줘서요. 나연은 서둘러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윤정이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고마움만이 아니라 설명하기 힘든 섞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연은 그 시선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할머니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손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뒤흔들지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 원무과에서 나연은 간단한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119 신고자라서 진술을 다시 적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직원이 계산을 마치다 말고 무언가를 떠올린 듯 나연을 불렀습니다. 학생, 잠깐만요. 그 할머니 손에 낀 반지 봤어요?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되게 오래된 것 같았어요. 예쁜데 엄청 비싸 보이진 않던데요. 직원은 휴대폰을 꺼내 포털 뉴스를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기사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사진 속 품이 있어 보이는 여인이 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끼고 웃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거요. 대한그룹 옛날 며느리예요. 30년 전에 실종됐다는데 항상 이 반지를 끼고 다녔다고 기사에 나왔었거든요. 나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한그룹이요? 그 재벌요? 직원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정말 같은 반지인지는 모르죠. 근데 디자인이 너무 똑같아서요. 유난히 특이해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나연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그날 다리 아래 쓰러져 있던 할머니가 그 기사 속 사람일 수도 있다는 말인지 헷갈렸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윤정이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손에 끼신 반지 오래된 거죠? 윤정이는 고개를 돌려 손가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지는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품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애착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반지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꼈던 사람에게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끈 같은 거죠. 나연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꽉 끼고 계셨군요. 제가 그날 할머니 손 잡았을 때도 이 반지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윤정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마치 중요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처럼 숨을 고르며 나연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윤정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학생 어머니 성은 김 씨인가요?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선미요. 왜요? 윤정이의 손가락이 반지 위에서 떨렸습니다. 이름, 성, 반지. 오랫동안 입술 안쪽에 숨겨두었던 비밀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나연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할머니의 얼굴에 스치는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원 복도 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연달아 들어오고 간호사들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나연은 문 앞에서 물컵을 들고 서 있다가 익숙하지 않은 긴장감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침착한 눈빛으로 병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곧장 윤정희의 병실로 다가왔습니다. 강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은 문을 열기 전에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낮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이신 건가? 도연이 들어섰을 때 윤정이는 그를 보는 순간 눈가가 젖었습니다. 윤정이는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많이 컸구나. 도연은 한 걸음 다가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할머니 맞으세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눈매와 손 모양은 분명 그가 어릴 적 기억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한쪽에 서 있던 나연과 도연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도연은 경계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 학생은 누구죠? 윤정이는 곧장 대답했습니다. 나를 구해준 아이야. 빗속에서. 도연은 잠시 나연을 훑어보았습니다. 학생복, 저렴한 가방, 젖은 운동화 자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여고생 같았습니다. 도연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혹시 돈 요구한 적은 없습니까? 나연은 당황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 그냥. 윤정이는 단호하게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이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도연은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한 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눈빛 속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대한그룹 쪽 사람들끼리 작은 회의를 하며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반지, 신원 확인, 언론 같은 단어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병실 안에는 다시 윤정이와 나연만 남았습니다. 나연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괜히 여기에 있어서. 윤정이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니에요. 난 당신이 여기 있어줘서 든든해요. 나연은 그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비 오는 밤에 처음 잡았던 그 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재벌가 사람들의 계산과 속셈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병실 안의 두 사람은 아직도 서로의 진짜 인연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묘한 끌림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나연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좁은 원룸 복도 끝에 양복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선미는 문을 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장 앞에 서 있던 도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그룹 강도연입니다. 김선미 씨를 뵙고 싶습니다. 선미는 이름을 듣는 순간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선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대한그룹. 거절하기엔 이미 늦었고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낡은 소파 하나와 작은 테이블 뿐인 집이 갑자기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도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러운 태도로 말했습니다. 실례가 되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 할머니가 학생분과 김선미 씨를 꼭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나연은 엄마와 도연을 번갈아 보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대한그룹이 우리 집에 와? 선미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꼭꼭 눌러왔던 기억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선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에게는 평범하게 살 기회를 주고 싶었어.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지. 도연은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30년 전 윤정이 여사님을 아십니까? 선미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미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죠. 나에게 친정 어머니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나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처음 듣는 얘긴데. 선미는 의자를 끌어와 앉으며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 숨겨온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선미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연아,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난 그 집에서 살았어. 재벌가 사람으로 산 적이 있었단다. 방 안의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나연이 알고 있던 가족사는 서서히 다른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대한그룹의 한층 전체를 빌린 듯한 조용한 사무실에서 DNA 결과 봉투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 하나가 모두의 시선을 끌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들었습니다. 윤정이는 휠체어에 앉아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고 나연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자리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펼쳐 천천히 눈으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또렷하게 읽었습니다. 도연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윤정희 여사님과 김나연 양은 직계 혈족입니다. 할머니와 손녀 관계가 맞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마셨고 누군가는 의자에 몸을 깊이 기대었습니다. 나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재벌가 손녀라고요? 윤정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정희는 떨리는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연아. 넌 내 핏줄이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찾고 싶었던 아이였단다. 나연은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잠깐만요. 전 그냥 엄마랑 둘이 살았을 뿐인데요.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도연은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서류를 더 확인해 보니 김선미 씨는 저희 집안에 계셨던 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벌어진 일 때문에 모든 기록이 지워졌더군요. 맞은편에 앉아있던 다른 친척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상속 문제 생기겠군. 괜히 나타나서. 나연은 그 말들을 귀끝으로 들으면서도 현실감이 없는 듯 멍해 있었습니다. 윤정희는 다시 한번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나연아,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찾아갔어야 했는데. 나연은 천천히 다가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폭우 속에서 느꼈던 그 냄새와 감촉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손은 단순한 노인의 손이 아니라 피가 이어진 가족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부터 재벌가 내부의 시선과 계산도 함께 따라올 것이라는 예감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나연의 신분이 언론에 알려지자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학교에도 카메라가 따라왔고 친구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그 와중에 재벌가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윤정희와 나연을 응원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상속 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저녁 나연은 혼자 집으로 가다가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골목에 들어섰을 때 낯선 남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나연 양 맞죠? 할머니 걱정돼서 드리는 말인데요. 괜히 재벌가 일에 엮이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나연은 눈살을 찌푸리며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남자는 비웃음을 섞어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잠깐 반짝하다 사라질 인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차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나연의 등골에는 서늘한 기운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윤정희는 도연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30년 전 재벌가 내부의 욕심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밀려나고 선미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윤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약했고 눈을 감았어요. 그 대가를 이제 와서 치르고 있는 거죠. 도연은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연 양도 이 집안도 예전처럼 놔두지 않을 겁니다. 도연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서들을 통해 과거의 서류, 숨겨진 장부, 당시 관련자들의 진술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누가 무엇을 위해 윤정이를 사라지게 만들었는지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람이 지금도 집안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폭우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 뒤에는 욕심과 두려움이 켜켜이 쌓여 있었고, 이제 그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모였을 때 재벌가의 큰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도연은 침착한 표정으로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연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전 우리 집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자료들은 윤정이 여사님이 왜 사라져야만 했는지 보여줍니다. 서류에는 당시 재산 이동 내역, 회계 조작 흔적, 위협 편지 내용 등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가의 당사자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윤정이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누가 벌을 받든 난 그저 내 가족을 다시 찾은 걸로 충분합니다. 법적인 정리와 회사 내 조치가 진행되는 동안 나연은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정이와 나연, 선미, 도연이 작은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회의실도 기자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윤정이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빼어 나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반지, 원래는 내 인생을 증명해주던 물건이었어요. 이제는 내게 주고 싶어요. 나연은 놀란 눈으로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한테요? 전 아직 이런 거 받을 자격도 모르겠어요. 윤정이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벌가 이름을 갖느냐 아니냐. 그건 내가 천천히 결정해도 된단다. 다만 한 가지는 잊지 말아라. 넌 가난해서 작은 아이가 아니고 돈이 생겨서 커진 아이도 아니라는 것. 선미는 눈물을 훔치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했어, 나연아. 엄마가 너무 겁이 많았어. 나연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엄마. 지금까지 버틴 것만으로도 난 고마워. 도연은 옆에서 조용히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선택은 천천히 하세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나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반지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윤정이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폭우 속에서 처음 잡았던 그 손은 이제 가족의 손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여고생에서 재벌가 손녀로의 인생 역전보다 나연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던 가족의 자리를 되찾은 사실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부드러운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었던 시간들은 지나갔고 이제 나연은 자신의 속도로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